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예, 이제 무드실무관은요 전자발찌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하고 2인 1조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겁니까?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4대 범죄가 있어요. 네. 강력범죄, 예. 살인, 강도, 그리고 유괴, 성범죄. 이런 사람들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대상자가 재범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낮은 사람들이 있고 보호관찰관들이 선별적으로 그걸 좀 나눠놔요. 주요 감시 대상자들을 위주로 조금 네네. 감시를 하는 거기서 거군요. 고위험 대상자들은 사실은 하루에 5번, 10번도 만나기도 하죠. 그래요? 잠복하기도 하고 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몇 번씩 계속 하기도 해요. 잠복을 쓰는 걸 일부러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차에서 대기하면서 너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야 돼. 약간 이런 주시. 그리고 몰래 이제 잠복을 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 먹은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또 현장 출동해서 이렇게 기가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움직여 주시고요. 누구랑 같이 있는데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지만. 네. 안 한다. 근데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그럼 바로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불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또 만약에 지인들과 있다고 하면은 동생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동생이 그래요? 네,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전자발찌 차고 뭐 보호관찰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주변인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잠깐 뵈시죠. 막 해서 옆에 이야기해요. 이거 뭐예요? 그랬지. 좀 봐주세요. 막 이러는 거.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이죠. 실무관님이 특히 그 의심하는 대상자가 좀 따로 있다 그래요. 평상시 되게 까칠했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할 때. 예전에 제가 굉장히 티격태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업무 폰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자와 수시로 통화도 하고 연락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문자가 이게 띡 하나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건물 사진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그리고 주소까지 명확하게 딱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항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간 근무였는데 야간근무자한테 만약에 신호가 끊기면 얘 해외로 도주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저는 퇴근했는데 1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비상소집이야 들어와.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도주하고 있는 중이죠. 비행기 타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찾지? 이 사람이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베트남. 거기도 한국 있기 때문에. 영사관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주재 경찰관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강력범죄자가 해외로 지금 도주 중이다. 입국할 때 심사 볼 때 이거를 허가해주지 말라. 그리고 다시 대상자를 보내달라. 소환시켜달라. 그래서 팀을 꾸려서 우리가 공항 가서 검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감적으로 좀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느낌이 쎄한 이게 있는 거죠. 일을 좀 오래 하시면서 나름의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항상 눈빛이 중요하죠. 눈빛은. 사실 남다르긴 해요. 네. 그런 거. 네. 제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선하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좀 강렬하게, 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기선제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언제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도소의 출소 전. 출소하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좀 거만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발을 쭉 내밀어요. 그 약간 채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채우면서도 뭔가 기분도 안 좋고 너 나가라, 너 나가봐라, 너 나 다음에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좀 기싸움이 조금 네, 기싸움도 있고요. 네. 통화로 술 먹고선 뭔가 욕을 하면서 아 힘들겠다 진짜. 제가 이제 소심한 복수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 욕을 못 하잖아요. 욕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야 이 너 새끼라고 하셨어요? 새끼? 새끼? 뭐 이렇게 하다가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시죠. 네,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면서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그런 기싸움도 좀 있습니까? 그 범죄자와 기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싸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하나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훔쳐간 것과 관련해서도 그거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도. 지금 가져갔다고 할까? 아니면 보기만 했다고 할까? 보지도 못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막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도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답변을. 그럼요.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지, 뭐 심지어는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다시 평정해서 냉정하게 해서 다시 본인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끊임없이 기싸움하게 되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제가 화성경찰서에 발령받은 게 1990년 8월인데요. 3개월 지나서 그 여중생 김양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사건 현장에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차 사건의 이미지, 피해자의 모습, 상처, 현장 이런 것들은 영원히 저에게 남아있죠. 그 범죄자가 또 다른 범행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파일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이 범죄자를 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모자르는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된 상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12년에 한 그 방송에서 표창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이걸 딱 지금 이게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예. 이춘재 당시 예. 복역 중이었죠. 이거를 그 당시에도 뭔가 이 분석을 하시면서 확신을 좀 하신 건가요? 뭐 사실 그건 기본이고요. 예, 프로파일링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가 이 범죄적인 욕구와 충동이 대단히 강해져 있고 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되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유형의 연쇄살인범은 결코 스스로 범행 중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일범이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는 신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다.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맞았을 때 본인 진짜 어떠셨습니까? 저는 첫 보도를 보고 못 믿겠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꼬투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범인이 나타나니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DNA 검사하는 기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기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 시료 보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러한 기법 발전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그걸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예,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현장 옷가지들을. 현장 수사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후배들에게 물려줬던 그 현장 옷가지 일부를 다시 국가수에 한번 큰 기대도 없었죠, 사실은. 전 진짜 잠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기필코 이 범인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이 의지가 결국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름 끼치는 일이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증거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고 이쪽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그야말로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을 자백하기에 이른 개가를 결국은 프로파일러들이 보여줬다. 절대 미제 사건으로 덮이지 않는다. 시효가 끝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진범을 잡아낸다.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네.